또 디테일로 들어가서 실제로 협동조합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희도 처음이고 처음에는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쿡 뭐 다 아시죠? 가장 빨리 성장한 대단히 빠른 성공을 한 협동조합인데 저희는 작년 8월달에 한번 문광회장님 모시고 직원조합을 하고 교육받은 적이 있어요. 야단을 많이 맞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 끝에 아니라 고생을 해야 된다. 송문강 강의사께서 고생하면 낙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수로 좀 받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조합원 된 지 이제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이런 교육이 제일 어려워요. 뭔가의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안내를 얻기 위해서 오신 교육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제로만 보면 되게 막연합니다. 협동조합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무슨 낙이 오는 것일까라는 저도 막연한 상상이 있고 작년 저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컨설팅하고 상담 전문 교육, 외부 교육을 다녔는데 처음 교육 이렇게 들어와 보면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 왜 하시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돈 벌려고요 라고 많이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제적인 측면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그걸 이제 너무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란 단어에서 나오는 그 의미로 그냥 공익적이어야 된다.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사업체적인 측면이 강요돼야만 돈을 벌어야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활동 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그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밥벌이 못하면서 다음 거리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공익재단 아니면 기아대책본부라던가 많은 단체들 또한 후원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언론협동조합인 프레시안도 마찬가지 있겠죠. 프레시앙이라는 조합원님들의 의지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체적인 또 다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조합원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주제이고 솔직히 지금은 되게 떨립니다. 뭘 얘기해야 될까? 강의된 내용만으로 하면 일방적인 안내일 뿐일 터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나 일단은 준비한 거는 그래도 지금까지 좀 좋은 사례 저희는 좀 제가 강의하는 건 나쁜 사례를 좀 주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있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좀 좋은 점만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좀 나쁜 점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역으로 저도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모습이 요새 협동조합에 대해서 외부 언론들이나 많은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특히나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한 정당의 특정한 이슈로 이것을 폄하하는 무리들이 좀 있어서 그들에게도 좀 똑바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좋은 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혹시 여기서 뭔가 이 사업을 내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좀 답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사례와 내용들을 설립 현황을 간단하게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조사 기재부에 대한 내용과 이제 총 13년 10월까지 협동조합 서울 지역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 현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작년에만 4,000개에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3,5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만. 날로만 치면 하루 평균 3, 40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협동조합 중에 제일 특이한 협동조합은 무속인 협동조합이었어요. 무속인들이 왜 협동조합을 만들까요? 근데 나름 이유가 다 있어요. 무속인들이 일반 점집 가서 2만원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5만 원 받으시면 욕하시죠. 이 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면 자신들이 어떤 등급의 신내림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적정한 단가를 형성해야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당하게 진짜 신내림을 받아서 진짜 이 미래를 예측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똑같은 다른 사이비들하고 동등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파가 있는 사람들끼리 무속인을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 소비자들에게 뭐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뭐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5만 원, 3만 원 받아서 올바른 복비를 형성했다라고 해서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향 지역에 지금 무속인 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그들에게는 생존과 관련한 문제가 달려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얘는 탤런트 아역배우 출신들 80년대에서 90년대 아역배우 출신들이 사실상 그도 이제 언론에, 방송, TV 매체에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어린 나이에서는 각광을 했으나 지금 와서 뜨지 못하는 배우들, 소속사를 갖지 못하는 배우들의 생계가 어려워요. 소속사도 갖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방송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상담받으러 온 게 저는 몰랐는데 이민우더라고요. 누가 이민우가 아역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우가 이제 이민우로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민우 씨가 와서 이제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국 KBS에서 은퇴하신 국장님을 사실상 이제 업체로 해서 약간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안 난 거 인가가 안 났어요. 왜냐면 작년에 KBS 민영화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있어서 좀 약간 연기된 것 같긴 합니다. 모든 문제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은 건 뭐 유통 쪽이나 아무래도 전문 직군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 월등히 많은 케이스가 지금 현재는 사업자 협동조합 유형입니다. 사업자란 뭐 쉽게 얘기해서 뭔가를 행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뭔가 행위를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업자 협동조합이 급속적으로 늘어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사업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출구 전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장사하시는 분 계세요? 사업하기 힘드시죠? 2004년도 우리가 이제 뭐 4세대 경영진, 5세대 경영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제가 옛날 사람들 이름을 잘 몰라서요.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나서 맞죠? 1대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맞으시죠? 그 아들들만 해도 돈이 많잖아요. 그 아들들의 뭐 조카 손자들의 손자들 하면 4세대 경영진까지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현대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뭐 다른 사업들을 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또 다른 벤처 사업들을 하고 근데 거기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2004년도부터 우후죽순적으로 뭘 하기 시작할까요? 동네 상권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피자집, 치킨집, 빵집. 옛날엔 동네 빵집 되게 많았습니다. 요새 동네 빵집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뚜레쥬르 아니면 크라운 베이커리 등등의 큰 대형화되고 있는 2009년도 이후에는 지금 드럭스토어라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약국까지를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약국까지를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돌파구가 없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김치찌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김치찌개 되게 잘 끓이는데요. 진짜 맛이 좋거든요. 제가 끓이면. 진짜로요. 근데 돈이 없어서 3층에 김치찌개 전문점을 내는 거랑 1층에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에서 내면 누가 이길까요? 1층에 삐까뻔쩍한 때가 김치찌개 맛이 틀려봤자 얼마나 틀리겠어요. 내가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 그럼 1층에 있는 집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상권, 막대한 자본으로 좋은 인테리어를 한 사람들이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의 한국 사회 구조에 악영향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방안이 사실상 없었어요. 99년도 노동법이라는 것이 IMF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정리해고하는 법을 99년도에 우리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죠. 나라를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때 생긴 게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옛날에 공무원들이 각광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일반 기업도 들어가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안 잘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정년 퇴임할 때까지 안 잘리는 줄 알았습니다. IMF가 오기 전까지는. 근데 IMF 때 노동법이라는 게 통과되고 사람들을 정리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부에서 통과시켜줬죠. 그 법을. 왜?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잘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우리는 고용보험이라 실업급여라는 걸 줍니다. 사람을 자르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잘린 사람에게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1차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막대한 자본을 넣고 했지만 중소기업을 지원금을 주기 위한 중소기업 평가를 누가 하나요? 대기업들이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하청구조로 돼버릴 수 없는 구조죠. 뭔가의 대안적 돌파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구조에서 2007년도에 그 세계금융위기, 이제 2차 세계금융위기죠.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뭐 크게 타격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의 대안을 협동조합으로 좀 삼자라고 유엔에서, 우리 반기문 차장님이 계신 유엔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모델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자라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우리도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걸 도용을 해서 2011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12년도부터 발효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골목 상권들에 대한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처음에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은 사업자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교섭력의 증대죠. 우리가 뭐 남양우유, 매일우유 사태에서 이번 우유 사태에서 터졌지만 그 외에도 편의점 사태, 무수히 많은 그들의 연합 조직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남양유업 사태 때문에 우리가 다 알게 됐지만 그 전에 아시는 뭐 편의점 점주들끼리의 연합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했다. 뭐 뚜레쥬르나 크라운 베이커리 점주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왔습니다. 거긴 조합원이 순식간에 1,500명이고 200억을 모을 수 있을 자신이 있대요. 초반에. 그래서 교섭력을 좀 가져보겠다. 이거는 이분들이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사례 중에 던킨도너츠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던킨도너츠가 협동조합인지 모르셨죠? 경영이 위기가 악화되니 그때 막 밀 가격, 우유 가격, 설탕 가격 70년대 후반에 막 오르니까 본사에서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대다 보니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물류 사업이나 모든 이런 것에 대한 시설 사업을 지역에서 협동조합들끼리 알아서 니들끼리 업자들끼리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면 나는 일정 부분의 광고 수익료 이런 뭐라고 하죠? 본사에 내는 돈들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받아먹고 살겠다라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던킨도너츠고 버거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둘 다 윈윈한 사례로 하나의 이제 본사와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서 본사와 지역 조합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든 케이스가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프리랜서나 출판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출판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또 하나의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인력 중에 하나는 공대를 나온 사람들 중에 전자, 계측,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3D 업종이라고 지금 얘기를 부릅니다. 인력시장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계약직이 떠요. 3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고 일할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하청에 6차학점까지 기본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받는 월급은 200에 300만 원 받고 하루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자회사를 가져서 뭔가 이 회사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만든 것들 아니면 여기 뒤에 나오지만 그 책 번역하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단순하게 뭐 대기업 횡포를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인이 돼서
그런 사업을 직접 따내오는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작년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 광고는 잘못된 광고라고 항상 늘 주장합니다. 협동조합을 지원합니다라는 광고가 작년에 초반에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근데 이 지원합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자금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으셨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했던 서울시에서 이제 홍보했던 협동조합을 지원합니다라는 내용은 자금적 지원보다는 운영이나 활동이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잘못된 광고였죠, 사실상은. 근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설립된 4,000개의 협동조합 중에 1,000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아마 반수 이상은 개전 폐업 상태이지 않을까요? 라는 것과 하나는 사실상 운영하기 되게 어려워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는 순간 제2의 농협이나 뭐 제2의 축협, 거기 계신 분 계시지 않죠? 네. 농협 축협 수협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협동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필요했습니다.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농협 축협 수협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경제 안정화를 이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유는 쉽게 50년대 후반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지고 살았겠죠. 근데 내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각 지역에 가면 다 지주들, 사실상 양반과 노비 계급이 아직까지 현존이 있었던 시제가 50년도 중후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소작농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긴 해야겠는데 땅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농협이라는 걸 설립해서 땅을 대여해 주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으라고. 소작농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생의 기회를 찾아주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업이죠. 근데 70년대 후반에 이제 은행권 사업을 맡아가면서 자금 지원을 정부에서 받기 시작하면서 농협의 모습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협동조합 조합원들끼리 뭔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들 중에서도 광고 수익료 없이 우리들끼리만 하면 좀 더 올바른 언론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 지원 없이 우리들만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2014년 실태조사는 54%가 사실상은 지금 현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은 없고요. 혹시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진흥협회에서 매년 초에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이하의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2월달 이내에 신청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청이 아주 인기가 좋거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지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는 마을기업지원금은 협동조합을 설립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마을기업은 협동조합 해야만 지원하냐고. 일반 기업들도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마을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 진영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세요. 세 번째는. 이거는 지금 사회경제지원센터라든가 상용센터라든가 아이쿱생협도 작년에 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약간의 대출 지원금도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지원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 기관들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으나 자금 지원이 많게 되면 제2의 사회적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자생력이 2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입니다. 지원금을 끊기게 되면 자생력을 가지지 못한 기업들이 망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가 다시 반복되는 걸 협동조합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사실상 너무 많은 꾼들, 우리가 꾼들이라고 부르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꾼들이 많은 상태여서 협동조합도 사실상 작년에 소상공인진흥협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2월 달에만 한 500개에서 600개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 같아요. 그 시기 집중적으로, 그 꾼들이. 그런 케이스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자 협동조합의 동기는 원가 절감, 생산시설 향상, 통합물류 등등이죠. 쉽게 얘기해서 새우깡이 한 개 1,000원인데요.
이마트에 갈 때는 얼마에 갈까요? 900원에 가죠. 동네 슈퍼에 올 때는 1000원에 그냥 옵니다. 원가로만 치면. 왜 그런지는 생각을 해보셨겠죠? 왜 그럴까요? 거긴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긴 합니다. 이마트는 한 개의 새우깡에 유통비용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유통비용이 있는데 한 번에 한 개만 가면 유통비용이 들어있는 게 한 번에 100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나머지 유통비용을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동네 슈퍼마켓은 그 유통비용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유통비용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깎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마트가 좋아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다 한 번에 많이 사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공동 물류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슈퍼마켓이 포사마트나 나들가게 같은 협동조합들, 그런 가게들 같이 연합해서 물류센터를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들, 원가를 저감하고 생산시간을 향상하고 통합 물류를 하기 위해서 중복 비용을 감소하게 시켜서 했던 것이 사업적들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브랜드 가치도 있죠. 나들가게. 왠지 지나가다 모나미 슈퍼 유통기간 한 번 더 보시죠. 왠지 유통기간 얼마 안 남은 거, 먼지가 괜히 없는 것도 있어 보이고. 이마트 가서 유통기간 잘 보시나요? 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브랜드 가치라고 봅니다. 그 상품을 보는 시각에서 판매자는 업자들의 시각.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 친한나라당 저길까요? 친한나라당 맞나요? 아니겠죠. 이게 이미 그 시각에 대한 브랜드인 거잖아요. 이마트 깔끔하게 유통기간 관리가 잘 돼 있을 수 있겠다, 저렴하겠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동네 모나미 슈퍼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는 웬만해선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전략, 온누리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력 강화, 아까 같이 교섭력, 하청업체들의 교섭력인데요. 이거는 교섭력을 꼭 굳이 가불관계,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가불관계를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만드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한 업체는 페달만 만들고, 한 업체는 핸들만 만들고, 한 업체는 체인만 만들고, 이런 업체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삼천리 자전거라는 곳에 와서 조립이 돼서 나가는 거죠. 삼천리 자전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많이 안 팔리면 이 나머지 사람도 다 같이 굶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브랜드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됐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성수동 얘기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그런 것도처럼 본사와 같이 가불관계가 아니라 상생하기 위한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와 좀 더 적은 곳의 목소리를 다 같이 내보기 위해서 만든 게 언론사 협동조합. AP통신 얘기가 일단 나오긴 하지만 다른 개념인 거죠. 좀 이제 이론적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 드리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재밌게. 저 1강, 2강은 다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1, 2강을? 안 들으셨나요? 아, 네. 네? 왜냐면 이론을 조금만 듣고 오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서 했는데, 동네빵리협동조합입니다. 성북구 일대에 냈고요. 11명의 조합원이 1억 1,000에 출자금을 내고 지금 빵집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뚜레쥬르나 크라운 베이커리 이런 데들은 빵을 만드는 기본 원재료인 생지라는 것을 일괄 제작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생지를 각자 자기들이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 비용이 각자 다 들기도 하고 너무 원가도 대량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브랜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중에서 이제 이사장님 한 분이, 이사장님이 여자입니다. 여잔데요. 그분이 우리도 생지를 같이 만드는 공장을 하나 설립을 좀 하자. 그러면 단체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과 공동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에는 원부재료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개 업체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만든 곳이고요. 이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도 조금 받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독일 베이커리라고 돼 있던 많았죠. 옛날에 독일 베이커리. 이 한 업체, 이 사장님이 동네빵리 협동조합으로 저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 왠지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나요? 이름으로만 봐도.
독일 베이커리 보셨어요? 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동네빵네 협동조합으로 바뀌어서 같은 모양의 DP를 하고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홍보를 하고 같이 물류를 쓰고 생지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다 같이 해보자라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또 하나 빵 포장지 등도 인류로 하고 맛도 인류로 하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개발을 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소보루빵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로케를 잘 만들면 이 기술을 서로서로 노하우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끼리 자신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주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저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11명의 빵을 제빵하는 사람들이 홍보 시식회를 동네별로 돌면서 하면 이것에 대한 홍보 효과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각자 혼자서 빵집에서 장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나와서 빵도 판매를 하고 직접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활동들을 하면서 빵집에 대한 의미들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대기업 이런 업체에 들어가 있는 백화점 같은 데도 들어가서 자기들 매장이 아닌 다른 곳 홍보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개인 사업자였을 때는 불가능하던 일들이 하나의 큰 사업자가 되면서 이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빵을 지금 현재 이게 생지 공장입니다. 생지를 아까 같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빵의 기본적인 재료를 같이 만들어서 인력소에는 일손을 줄였고 위생관리나 해썹이라는 그런 제도도 받아서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이렇게 모여서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이사회나 회의를 꼬박꼬박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협동조합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지금 뽑으라고 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사업을 이뤄내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이 서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하고 있는 것 하나는 새로 조합원을 아직 못 받아들이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신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해주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아직은 좀 우리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더 나머지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얘기 드리려고 했던 성수동 수제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혹시 아세요? 수제화입니다. 수제화를 성수동에서 만드는 장인들이 만드는 거죠. 근데 대기업 브랜드의 70%, 80% 우리나라 수제 구도가 70%, 80%가 성수동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대기업 브랜드의 가격의 반값보다 더 싸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발이 실제로 신어보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정받지 못하죠. 못하죠. 예? 사러 가야겠다고요? 아, 예. 사러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통구조의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성수동에서 만들었으면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업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사서 자기들 브랜드로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샵은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브랜드로 이미 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지 내가 내 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성수동 사람들끼리 각자 수제화를 만들고 있긴 한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연 이걸 우리는 팔 수 없는 걸까? 우리도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이름이 성함 기억. 이사장님이 예? 네, 크리스틴 이분 이름이 크리스틴으로 알고 있지. 이름이 그 여자 이사님이신데요. 이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샵을 만든 거예요. 우리 샵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강남에다가 비싼 돈을 주고 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주요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인식이 없어요. 외국 바이어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장인들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 장인의 수제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수제화나 이런 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이런 거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신발 강국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이 이렇게 와서 크리스 진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계약이 크게 성사되지 않았는데 원래 한 켤레도 안 팔리던 신발들이 지금은 10켤레 이상씩은 매달 팔리고 있대요. 이것으로 인해서. 근데 점점 대형화되는 계약들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강남 위치는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 강남을 못 가봐서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해놓으니 대기업 일반 매장보다는 더 멋있죠. 그리고
작년 사회경제 포럼이었을 때 성수용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또 하나 이슈가 뭐였냐면 신발에다가 저기 뒤에는 작가님들이에요. 무슨 전문적인 작가님들인데 그 작가님들이 여기에 신발에 디자인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품 구두라는 이 개념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작품에 뭐 꽃 같던 것도 일반 그냥 꽃무늬가 아니라 뭔가에 칸폭에 그림과 같은 꽃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성수동 브랜드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작가들의 한 땀 한 땀에 그림까지가 들어가 있는 신발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요. 지금 현재 이 이사장님의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미래 모델은 신발 모델이 아닙니다. 이분은 신발을 지금 제작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유통과 홍보에 대해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이 만들어라. 파는 건 내가 전담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런 걸 지금 해외에 알리고 있고 지금 이제 신발이 아니라 가죽 제품 전부 다에 대해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해 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뛰어난 분이죠. 한두 분의 의지였긴 하지만 이 분의 의견에 동의해서 내가 같이 투자해보자라고 해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상은. 근데 그 많은 장인들이 다 들어왔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던 거죠. 나도 내 물건을 내가 팔아보고 싶다. 내가 내 걸 만들어서 다른 브랜드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 걸 내 브랜드로 팔아보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에 만드신 게 내 협동조합인 거죠. 그렇게 해서 크리스진이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술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물 한 잔만 먹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여기가. 우리술 협동조합은 이사장님이 되게 좋습니다. 충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사장님이.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실상 막걸리, 서울 경기 지역의 막걸리에 70%를 유통하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장수 막걸리. 장수 막걸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로이킴 아버지죠. 로이킴 아버지가 장수 막걸리 사장이죠. 서울시의 90%가 장수 막걸리고요. 경기도 치면 70% 정도가 장수 막걸리입니다. 국순당에서 뭐 배상면주가 뭐 이런 데는 들어보셨죠? 이런 데가 지금 한 4.5% 정도 차지하고요. 지역의 양조장, 서울시 지역에만 양조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에만 700개가 있습니다. 700개가 양조장이. 지역 막걸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막걸리 업체가 700개나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지금의 구조가. 그래서 이분들이 뭐 처음에는 뭐 해외 막걸리를 유통하겠다라고 해서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분들은 아니었고 이 모은 이유는 이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막걸리를 좀 담가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담글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너무 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은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또 하나는 술 유통은 권역에서 권역으로 못 갑니다. 부산에 있는 막걸리가 서울에서 못 팔아요. 지금 소주는 그나마 낮았죠. 지금 부산의 소주가 좋은 데인가요? 그게 못 오죠. 서울로는. 잘 못 옵니다. 지금 이게 이마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나 그런 것처럼 막걸리를 만드는 기술은 다 틀리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막걸리 하나 만들어보자라는 내가 마시려고 그분들은 자기가 마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통주 아카데미 수수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한 막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물뛴다라는 곳을. 실질적으로 물뛴다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걸리를 팔아보신 거예요. 팔아보다 보니 이게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뜻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전 맨날 교육만 하고 이사님 1대1 면담만 하지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이 물뛴다에서 만들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옛날에 다 다르게 있었던 양조장들에서 나오는 술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같이 한 곳에서 이제는 판매가 가능한 곳이 된 거, 시스템이 된 거예요. 막걸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술집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다 병이에요, 병. 병이다 보니 이 병을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안 제작해줬어요, 잘.
그래서 막 재활용하려고 막 억지로 닦아 쓰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게 한 곳에 뭉치다 보니까 병 제작하는데도 일관적으로 제작을 하나 보니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생산하는 단가도 낮춰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술협동조합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매장이 강남에 있고요. 강남 여기는 가봤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3번 출구인가? 예. 참고로 안주가 좀 비싸요. 그래서 술만 만드는 분들이니까 안주를 못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을 끌어서 안주를 만들다 보니까 안주가 좀 비싸서 술 드시러 가셔야 됩니다. 안주 드시면 안 됩니다. 맛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지역에서 양조장을 지시던 분들이나 지역 양조장을 살리고자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품평회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분들은 제일 좋았던 거는 술이 좋아서 시작한 겁니다. 술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순당하고 서울 장수 막걸리하고 게임을 안 되잖아요, 게임이. 근데 전통주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한테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전통 문화들을 관광하는 곳에 지금 판매하기 위한 MOU를 체결을 하셨어요. 우리 문화관광부 맞나요? 그런데 하고 체결해서 예를 한국미소촌에 가면 이런 막 국순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전통주를 파는 걸로만 MOU를 맺어서 이제 지역에 가시면 많은 이 술을 만나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맛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장수 막걸리에 길들여져 있는 저로서는 탁주를 못 먹습니다. 사이다를 타지 않는 한. 네. 하나는 와플대학입니다. 와플대학 다 아시나요? 여기는 아직 잘 모르시죠? 그 서울대 연고대 이후에 가장 유명했던 와대라고 모르세요? 와대라고 와플대학 진짜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했었어요. 왜냐하면 맛이 너무 좋아서 와플대학인데요. 손정희 이사님이 협동조합을 할 생각은 없으셨던 분이에요. 협동조합 생각 없는 분이고 와플을 원래 만드셨던 분인데 만들어서 뭐 그냥 노점 예전에는 무슨 사업을 했다라고 들었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사업을 하셨다가 크게 하셨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망하고 나서 본인이 그 와플대학, 그러니까 노점을 시작하신 거예요. 노점을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여기가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맛이 너무 좋아서 이 노점이 인기가 막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프랜차이즈 해보자고 막 제안을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그냥 또 했다 망할 것 같으시니까 나 혼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 혼자 하겠다라고 해서 하시다가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사연을 갖고 온 거예요. 구구절절한 자기가 비슷한 사연. 나도 이러다 망했고 먹고 살 길은 없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와플대학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업체적인 프랜차이저가 아니라 우리끼리 공동체를 한번 형성을 해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살 거리만 우리끼리 같이 해보고 나머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다중이해 관계 협동조합이고요. 인생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모든 와플대학의 레시피를 다 공개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을 만드는 제조 과정도 옛날 프랜차이즈면 이것은 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건 다 스스로가 제작을 해서 스스로가 맛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게 레시피를 다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 다 각각의 업체들별로 자기들의 레시피를 찾아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 점일까요? 제가 어디 점인지 알고 있는데 동네를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경기도 사람이라서요. 하여튼 어느 지점에 학교에 있는 이게 2호점인가 그렇습니다. 2호점. 여기가 되게 2호점인가 그렇고요. 여기 이제 노점 아까 같이 이제 대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샵을 하는 곳도 있고 이제 노점 아까 이 아저씨가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거든요. 노점 스타일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하철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와플 대학이라는 곳을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경영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연이 없으면 잘 안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좀 가족 중심으로 하세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벌려는 목적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하려는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딸, 조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중심의 경영. 그래서 돈을 벌면 뭐 지역사회에 약간 환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가져가는 대학으로 해서
와대 되게 유명합니다. 와플대학은 이렇게 유인형 커피를 사용하며 기업 대책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플대학은 작년에 너무 많은 이슈가 좀 돼서 지금은 이사장님이 언론사에 잘 안 나오세요. 이제 방송사에 부담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별게 없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가족 중심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인데 자꾸 부각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언론에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작년 자료들 중에 보면 그나마 협동조합 사업 중에 성공한 모델 중에 하나가 와플대학이니까 여기가 너무나 많은 언론사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협동조합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업체가 성공하고 안 하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그나마 잘 돼서 작년에 너무 많이 떴다가 괜히 언론사에서 너무 많은 집중을 받아서 부담된다고 지금 안 나오시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제일 협동조합 중에 많은 케이스가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레 인터내셔널 협동조합은 아동복 의료 사업을 하던 업체였어요. 원래는 아동복만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여기 이제 그 옆에 보니까 텀블러까지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둘이가 전혀 안 맞죠.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옷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오픈마켓에서의 교섭력을 좀 가져야겠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온라인 시장들이 너무 우죽순적으로 생기니까 오픈마켓을 가져야겠다. 여긴 경우도 많습니다. 오픈 시장만 가지고 있다가 오프라인 시장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쇼핑몰들을 차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요. 패션업에 16년 이상한 전수정 조합원의 기여도가 되게 높습니다. 사실 이분의 헌신도가 되게 높고요. 이분이 새로운 그 개념을 좀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는 옷을 만드는 생산자분들이 아니에요. 옷을 디자인했던 분들이에요, 전부 다. 이분들이 의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만 1000벌짜리 원래 평균적으로 이 업체들이 생산하던 한 업체당 10,000벌까지 지금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디자인의 내용만 접목시켜서인데요. 이렇게 방송이 이런 거 한다고 하죠. 이렇게 꾸며서 뭔가를 홍보한다라는 것을 처음 도입시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도급 업체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내가 옷 입고 나한테 사진 찍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팔리겠어요, 이 얼굴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정식적으로 모델을 써서 뭔가를 계약하고 옷에 대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셔서 일회협동조합을 처음 만드셔서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올리브트리라는 것과 같이 하겠다라는 것, 사회적 공익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업자협동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 드렸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유형, 직원협동조합 유형, 사업자협동조합 유형, 다중이해협동조합 유형인데요. 지금까지는 많은 생산자협동조합 유형을 얘기 드렸고요. 소비자협동조합은 사실상은 6.3% 정도가 밖에 설립을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은 되게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을 한다는 건. 아이쿱 생협은 법은 틀린 소비자협동조합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중에서 독과점 산업 아니면 불신 산업에 대한 것이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으로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미디어가 들어가죠. 작년에 프레시안도 사실상은 독과점 산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하나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중이해협동조합 유형인 거죠. 약간 소비자들이 들어와 있지만 직원협동조합 유형이 강한 케이스라고 하면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이나 이동통신, 통신협동조합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다 성공을 못하죠. 망을 가지지 못해서인데요. 그나마 망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업체는 우체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 주택산업.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기고 있긴 한데요. 아마 다 빌딩 투자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식적으로 원래 주택협동조합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대학교 기숙사를 협동조합 유형으로 만든다거나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나온 수익을 사회 다른 유시 계열의 유시 샌디에고나 이렇게 좀 유시 계열 중에 돈 없는 아이들한테 같이 사회에 하나 한다거나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는 모든 일들을 조합원들이 해요. 청소, 그 건물 청소, 건물 빨래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식품산업. 아이쿱 생협이죠.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먹고 싶은데 친환경이라고 믿으시나요? 이마트 친환경 코너에 친환경을 믿으시나요? 아이쿱 생협 조합원들도 저희 매장
친환경 제품을 믿는 사람은 50% 될까요? 근데 그래도 시중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만든 회사인데라는 개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설립한다라는 것이 사실상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간 설비와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많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줌으로 인해서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소주협동조합인데요. 사실상 잘 모범적인 케이스를 찾긴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동물병원인 것 같아요. 아까 와플대학의 얘기를 드렸는데요. 12개 협동조합이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25명의 조합원이 있으나 출자금을 낸 분은 9명밖에 안 돼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념은 잘 없으신 거죠. 사실상은 솔직히. 왜냐하면 사업적인 측면으로만 강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긴 다르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조합원들, 동물병원보다 너무 동물병원이 약하고 내가 올바른 진료를 받고 싶은데 그 진료가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끼리 동물병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협동조합이다 보니 되게 많은 분들이 쉽게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병원을 마포구에 지금 생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적절한 가격과 투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동물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지금 했고 창립총회를 하셨을 거예요. 하셔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신 여기 이분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이사장님이신데 수의사 이분이신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반려동물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매일 열린 강좌를 합니다. 매일 만나는 동물들 조합원 교육을 지금 여러분들도 프레시안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조합원들 교육을 하는 것처럼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케이스는 제일 많은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은 아무래도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공동육아 같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직접적으로 유치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올바른 유치원에 가려면 뭐 이틀 동안 줄 서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그러면 육아를 해보자라고 해서 공동육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활동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서대문 지역에 있는 서대문 협동조합이 그나마 좀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도 사업을 아직 진행하고 못하고 계세요. 영등포의 물레협동조합이라는 곳도, 물레공협동조합도 여기 서울시 지원금 2억을 아까 마을기업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아직 쉽게 설립을 못하고 계시긴 한데 이렇게 지금 아이들끼리 우리끼리 부모들끼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협동조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보면 따뜻합니다만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귀찮아요. 모든 결정을 조합원들이 해야 되고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선생님으로 오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선생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뜻이 없는 분이면 사실 이런 거 선생님 못해요. 주인이, 협동조합은 내가 출자한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요. 주인이 한 10명 돼가지고 계속 내 아이만 얘기하면 선생님은 못 버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개념이 좀 있고요. 이렇게 조합원님들이 꾸준히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수업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서울의 숲체험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아, 그거 아시죠? 거긴 유치원집,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네. 그냥 산에 아침에 등교하면 산으로 갑니다. 산에서 하루 종일 놉니다. 그러고 4시에 집에 갑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겨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숲체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 내가 그런 의지가 있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뭐 이건 역으로 강남에 이제 뭐 학원 같은 케이스들도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협동조합은 수학교육을 남들과는 다르게 1대1로 전문적으로 받고 싶다. 시간당 강의료 100만 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하시는 거죠. 돈 있는 분들끼리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 건데 보긴 좋진 않죠. 네, 좋진 않은데 부러울 따름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부모들끼리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협동조합 유형은 직원협동조합 유형입니다.
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금을 낸 자, 노동자이면서 사용자, 근로기준법상의 이사들은 사용자인데요. 소비자협동조합 유형 잠깐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앞에 거 잠깐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망한다네요, 그 얘기는. 사업이 잘 망하질 않아요. 왜냐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거나 물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제가 친환경 물품이 필요해서 나 친환경 두부가 필요한데 이 친환경 두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이 친환경 물품을 사지는 잘 않겠죠. 잡식성이니까요. 근데 내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거나 누군가가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채식주의자들이나 특이한 사람들이 사실상은 90년도 후반에는 친환경 물품을 필요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이라고 믿는 계약산지의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는 아침 7시 반에 부천역 앞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겠어요? 안 오시죠? 근데 그게 오셨던 분들이 2만 명이 있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그 부천역 앞에 그 트럭 한 대 오기를 기다렸다가 물건 빨리 떨어지니까 우르르 가서 그 물건 막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2만 명이 2억의 매출을 했던 분들이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죠. 일반 시중에 그 친환경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이건 내가 산지도 가보고 내가 견학도 해보고 내가 가서 직접 재배도 하고 내가 토장 검사하고 보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쿰 생협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작년 매출이 4,300억이에요. 아이쿰 생협만. 4억 매출을 하던 곳이 4,300억의 매출을 하는 건 그 사업을 망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동력은 그 신뢰도와 그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조합원들이. 그걸 하기 위한 가정들은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렀긴 하지만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은 잘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이 제일 좋으나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체계와 관리를 잘 갖지 못하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유형이에요. 사실상은. 직원협동조합의 유형의 장점은 설립이 매우 간단합니다. 친구들끼리 여기 잘 보니까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없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장사하면 대박일 것 같아요. 저 혼자 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야 2천만 원씩만 내서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직원협동조합 유형인 거죠. 되게 설립이 간단하죠. 쉽죠. 근데 청소노동자, 특이한 근로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사업성을 고려하시지 않고 이 직원협동조합 유형을 만드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1호 서울시 협동조합이 대리운전 협동조합입니다. 다들 혹시 아세요? 대리운전 아세요? 예? 대리운전 협동조합입니다. 되게 많은 사회적 이유가 있죠. 내가 대리운전을 직접 하는데 업체에서 전화 연결했다고 얼마를 떼가고 떼갑니다. 기존 업체들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5분 늦었다고 페널티 얼마 부과하고 뭐 한 몇 번 콜 거부했다고 나도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콜 거부할 때 급할 일이 있었는데 콜 거부했다고 뭐 콜 며칠 동안 안 주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업체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콜 기계 사가지고 우리가 홍보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 콜 기계를 받는 분들끼리 돈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유형이 될 수 있는 다중이용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이 지금은 있습니다. 시중하고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지금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어디 부르시나요? 쭉쭉 번호가 2580, 2580, 1577, 1577. 너무나 시중에서 대중 경쟁되어 있는 곳과 이 대리운전사가 경쟁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 일반에서 10,000원짜리 대리운전비 받는 거를 9,000원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자금력이 적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긴 하나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대리운전 협동조합은 지금은 자리를 아직은 잘 못 잡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1호 협동조합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새로운 대화 모델로 매우 중요한 협동조합이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영등포 구청에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과 내가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은 크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몽태라고 하면 영등포구에는 그 청소 용역을 하시는 아저씨들이 청소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경비하는 아저씨들이 경비를 하면 한 건당 학교에서 한 명한테 140만 원을 줍니다.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줍니다. 세콤이라는 업체죠. 그럼 세콤에서는 70만 원을 뗍니다. 그리고 나는 70만 원을 받아갑니다. 말이 안 되죠. 이분들은 최저임금도 적용 안 돼요. 왜? 이분들은 경비법이라는 특수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비법은 노동법의 영향을 안 받아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근로기준법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48시간 근무 이런 걸 해요. 추석이나 설날에 학교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무를 하세요. 또 하나는 아프거나 한 이틀 결근하시면 그냥 자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근로자들은 많으시니까요. 자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조건이면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해보자. 그래서 14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10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겠다. 130만 원만 받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 세코모가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업체 설치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든대요. 40, 50만 원 든대요. 그래서 50만 원을 떼자. 나는 받아가는 놈이 70만 원 똑같다. 그런데도 내가 해보겠다. 왜? 70만 원 받더라도 불합리한 대우는 안 받는 거잖아요.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상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업의 대상이 명확하죠. 학교. 그리고 그 학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협동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그게 경쟁력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 굴뚝을 청소하려고 하면 이거 청소해야 되잖아요. 대기업들은 큰 빌딩들은 대기업 굴뚝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40살만 되면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왜? 굳이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업체가 또 너무 적다 보니 한 20명, 30명 정도 업체들이다 보니 인건비가 사실상 부담이 되잖아요.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 이상 되면 자릅니다. 이분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한 회사에서 전문적인 인사, 노무, 뭐 이렇게 막 영업을 뛰던 분들이 한 20명이, 8명이 나와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해보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경쟁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기존의 업체와 여기 이제 모든 큰 건물들은 입찰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이죠. 최저가 입찰이 여기 업체가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일단은.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업체 단가가 낮을 수가 없죠. 왜? 내가 일을 인건비를 받지만 여기에 사장 월급 빼야 되죠. 전무이사 월급 빼야 되죠. 건물 유지비 빼야 되죠.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그 7명의 임금만 딱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이라는 게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세종문화회관 다 이 업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경쟁 입찰일 때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죠. 직원협동조합 유형은 딱히 어떤 메리트가 없는 한 사실상 성공하기 힘든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다른 경쟁 업체과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비영리로 운영되는 아이쿱에서 일부를 떼서 저희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협동조합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강사라고 하면 지금 협동조합 교육하는 사람들은 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들을 저는 막 마케팅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는 한 그분들과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겠죠. 즉 직원협동조합은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할 수 있지 않는 한 설립하는 것은 매우 유의하셔야 될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 사례는 되게 많은데요. 좋은 사례를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광진구 클린광산협동조합이 사실상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대학교에도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싸우고 계신데 구청의 청소 하청을 받다가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청의 그 업체가 너무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막 뭐라고 해도 업체가
100만 원 뭐 월급 주면 자기 사장 뭐 1차, 2차 사장 빼고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얼마 안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정규직들은 맨날 탱탱 놀고 비정규직들은 막 설날 추석 때 막 풀로 일시키고 이랬대요. 그래서 맨날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다가 광진구청에서도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청에서 보니까 사장이 뭐 이거 저거 빼고 뭐 빼고 이렇게 월급을 주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BC에까지 나와서 사회적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폐업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 중간 관리 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막 일단 좋든 싫든 폐업하기 전에 내 밥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밥벌이마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일을 하다가 여기에 구청장님이 그럼 이거 해보자. 협동조합을 한번 해보자라고 권고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여기 클린가든 구청장님이. 그래서 구청에 있는 청소차를 무상으로 몇 년 동안 대여해주겠다라는 것을 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해보자라고 해서 계약직은 계속 혼자만 일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임금 많이 더 심각했던 건 기본 시설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청소하고 나면 그 장갑 냄새 나잖아요. 이것도 안 사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빨아서 다시 쓰고 빨아서 다시 쓰고 뭐 이렇게 쓰시니까 너무 찜찜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급여 문제를 떠나서 이분들도 먹고 사는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요청을 저렇게 해서 구에서 요청들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들끼리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빚을 좀 내서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트럭 청소차 3대를 샀어요. 보증 서로 맞보증 서로 샀어요. 하지 말라는 그 맞보증을 서로 쓴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샀어요. 트럭을 3대 사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많은 돈이 않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씩밖에 못 되는데 트럭 한 대에 1억씩 하잖아요. 맞보증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돈을 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막 복지를 약간 코팅 장갑이나 이런 것들 안 줘주는 것들도 이제 마음껏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고 왜냐면 하다못해 업체 사장이 5%씩만 떼가는 것만 안 떼어가도 물품들을 마음껏 살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인력도 한두 명 더 채용해서 하고 그런 것들 사업주들이 어떤 이윤들을 빼서 하는 겁니다. 이건 작년 PD 수첩이니까요.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내용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가시면. 그래서 광산구청장이 의지가 좋았죠. 사실상은 초기에 이분의 의지가 되게 좋게 되고 그래서 올해 작년에 협동조합에서 100만 원 수익이 남았대요. 최종적으로 100만 원을 광진구에 다시 기증하셨대요. 좋은 데 쓰시라고. 그래서 참 설립할 때 이분들 만났을 때는 되게 암울했거든요. 뭘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되게 뿌듯해요. 이렇게 언론사에 나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가끔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모델들은 다른 지역에도 좀 널리 전파를 해야 되는데 구청의 의지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런 의지를 가진 구청장님들을 찾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자주관리 서비스, 행정 서비스 질이 잘 본 거죠. 내가 조합원이 돼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청소 서비스에 대한 질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진구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직원협동조합 유형의 모범적인 모델을 찾으라고 하면 몇 가지 모델 중에 하나가 이 모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직원협동조합 유형을 설립하실 때는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쉽게 실망하지 마시라 라는 것을 얘기 드려요. 1, 2년 내에 사업적 성과를 내는 협동조합을 탄생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요. 지금 단계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협동조합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장사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40명이 같이 있으면 망하는 게 40번은 더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는 반대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이템이 확실하신 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더 늦게 하시라고. 다만 이미 설립하신 곳들은 일단은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해보시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뒤 말이 잘 안 맞긴 하지만 이왕 설립한 거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망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위해서 이런 분들은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BCG 모델 개발이라는 걸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내 사업이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가능한 사업인가? 가능하지 못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설립이 우선인가? 지금 당장 홍보가 우선인가? 조합원 모집이 우선인가? 내부적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인가? 일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건 서류 한 장입니다. 서류 한 장. 이 서류 한 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서류가 생기는 순간 체계라는 게 생겨요. 룰이라는 게 생기고, 그 룰 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미리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룰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난 뒤에 협동조합의 사업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BCG, BGS 모델 개발은 반드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곳들에서 BGS 모델 개발의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담이나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다중이익 관계 협동조합입니다. 와플대학 여기 들어있고요. 이레인터내셔널이 다중이익 협동조합 유형인 이유는 아까 사업자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이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분들이 있을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생산해야 될 분들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8명의 조합원 중에 3명이 난 여기서 생산만 하는 직원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 사업체를 버리고 난 직원만 할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원 유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유형, 다른 유형이 들어와서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든 케이스가 다중이익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도 다중이익 협동조합 유형이죠. 직원들, 여기 기자분들과 소비자들 우리가 들어와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다른 협동조합 유형이죠. 근데 폭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사실상은. 소비자들이 슈퍼를 만들 때 욕구는 뭔가요? 내가 협동조합은 돈 벌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소비자들의 욕구는 좀 더 싸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이죠. 직원들은 편하게 일하고 돈 많이 받길 원하고, 생산자는 좀 나쁜 품질이라도 비싼 가격 받길 원하고, 이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투극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합의하는 과정의 문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이쿱 생협이 조합원 수가 20만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내분 없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쿱 생협은 다중이익자 유형, 저 같은 직원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소비자 협동조합 유형입니다. 소비자들의 모든 의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다른 큰 거대 조직, 저희가 그렇죠. 버리시안이 그렇죠. 저희 아이쿱 생협,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직협동조합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직협동조합은 무조건 다중이해자여야만 합니다. 저희 직원 유형이 15명의 직원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한테 제가 이제 교육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 직원 교육들도 합니다. 내부 조합원 교육들도 하고, 조합원들의 70개의 조합에서 회비를 내주고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직원 유형이라고 하지만, 회비를 받는 건 70개의 조합에서 들어오는 회비 수익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제 주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겠죠. 근데 그대로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방향과 제 교육에 대한 아이템을 정해야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이런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그분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유형들이 같이 없다 보니 싸움은 항상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합의화될 수 있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미디어도 사실 이게 포함이 되고, 하나는 학원, 극단, 이런 케이스들이 다중이익 협동조합에 맞습니다. 뭔가의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이 아닌 인적 거래에 의한 행위,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중이익 협동조합은 판매하는 행위가 아닌 거는, 판매는 아까 같이 뭐 누군가 싸게 팔길 원하고 비싸게 받길 원하는 거지만, 학원의 경우는 다르죠. 예를 들면 아까 강남 수학학원 그겁니다. 내 아이는 중2의 실력인, 중2인데 초등학교 6학년 실력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학원은 얘가 초등학교 6학년 과정 가면 안 되잖아요. 얘가 못 가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1대1 과외를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학원을 만드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실 학부모가 조합원이죠. 학생들이 조합원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다 같이 케이스죠. 뭐 학교 매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매점 협동조합 성북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학생들과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같이 매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된 주체는 매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입니다만, 여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학부모들의 의지였던 거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거는 선생님들인 거죠. 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체일 때만 다중이익 협동조합은 빚을 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케이스의 협동조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협동조합 다양으로 많은 수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조합원 유형 시 누구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요. 여기에 만약에 소비자 협동조합 유형을 넣어버린다. 제가
학원협동조합인데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을 넣어버리면 소비자가 아닌 사람이 그 매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슈퍼마켓인데요. 슈퍼마켓의 다중이자입니다. 직원과 소비자 유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 5명이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 10명이 같이 해서 슈퍼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담배 한 갑 사러 들어왔습니다. 담배 주세요. 전 조합원이 아닙니다. 물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 유형은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직원은 직원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인 거죠. 소비자 협동조합 이익은 뭡니까? 나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이외의 자가 이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아이쿰 생협은 소비자 협동조합 유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가 들어가서 조합원 아니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프레시안도 조합원이 아니면 프레시안에서 나오는 특별한 기사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좀 다르죠. 프레시안은 일본 외부 언론사라 보니까 외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연들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이 들어오는 순간 소비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자 할 때는 소비자 유형이 필요한 조합들은 빼셔야 돼요. 소비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직원과 후원자, 직원과 생산자 이런 식으로만 협동조합을 설립하셔야 되지, 소비자를 넣는 순간 그 소비자 외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못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협동조합 처음 설립할 때 제일 많은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 물건을 나는 잘 만드는데 소비자들이 안 사준다. 그래서 소비자 조합원들을 받고 싶다. 소비자 조합원을 받아서 이 물건을 팔고 싶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의지는 좋겠다. 의지는 동의한다. 다만 이 물건을 생산하는 건 누군가요? 제가 하죠. 여러분들이 소비자 조합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합원들이니까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생산할 때는 1,000원의 물이 들었고요. 500원의 컵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00원인데 여러분에게 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500원의 마진을 가지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뭐 그렇게 마진 가져가. 야, 100원만 가져가. 내가 만든 사업체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다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있죠. 제가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 협동조합을? 없죠. 여러분들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굳이 나서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영림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학교 매점입니다. 매점의 업주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저가 입찰 경쟁이다 보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저가 입찰 경쟁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학교 측에서도 아이들에게 좀 건강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내에서 공공시설을 민간시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법인이 필요했던 거죠. 법인이 필요했는데 법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법인이 필요했던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려고 하니 조합 공무원들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요. 영리목적의 사업장에는 겸직금지가 불가능해요. 영리목적 사업장에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한 거죠. 비영리적 목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선생님들도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임원 겸직을 해도 무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림중학교는 지금 신선한 물품들을 공급하고 있고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부모들의 의지는 좋은데 아이들의 의지는 컵라면 막 먹고 싶고 쫄쫄이 쪽쪽이 먹고 싶지, 사탕 먹고 싶지. 누가 거기서 친환경 과자 드셔보셨나요? 한 번쯤은?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실례로 저희 조합원 자녀 한 명이 아이가 소풍 가는데 과자를 가방에 넣어준 거예요. 갖고 올 때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과자 안 먹고 그냥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 이거 꺼내면 나 맞아 죽어. 이러더라고요. 맛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좀 단 것들을 첨부하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영림중학교 매점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만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이에요. 아까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SK가 15억을 출연을 했고 좀 사회적 이제
무슨 자금 사업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나눔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락을 할 때 자활기업이 들어오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자활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활기업만의 역량으로는 조금의 한계가 좀 있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거나 컨설팅하는 분들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조합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바탕으로 유대감 결속력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요구했대요. 처음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좀 주세요. 이 도시락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메뉴판을 좀 주세요. 근데 메뉴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다 보니 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던. 그래서 10개 같이 업체가 이제 도시락 업체가 만든 거, 사회적 도시락 만든 거잖아요. 행복도시락이라는 거. 이 업체들은 다 같이 메뉴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기술을 통일화하고 포장재를 동일하게 쓰고 가격대를 일륜화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의 기업체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초반에 SK에 저 자본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자본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생산을 하기 위한 교육 과정들을 계속 가져가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도 슬 목이 아파지는군요. 사료에 따른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협동조합의 작동 가능성을 파악해 보면 첫 번째는 공통의 요구인가예요. 공통의 요구인가. 나의 요구가 이 사람의 요구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에 뭔가 후원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500원만 번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얘는 200원을 벌어야겠대요. 2,000원을 벌어야겠대요. 어떤 요구? 협동조합은 돈 벌기 위한 요구가 기본적인 핵심적 요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버는 요구가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돼요. 비슷한概念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과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 건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틀릴 수밖에 없죠. 내가 바라보는 지역점이 틀린데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조합원은 누구이고 사업 파트너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같은 조합원이 적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조합원 내에서의 분파가 생기거나 안 그래도 어려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내부에서의 그런 분란들이 생기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협동조합의 유형은 고정적이기보다는 사업에 따라 진화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초기에는 딱 이것만을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유입이 잦을 수 있잖아요. 많은 조합원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은 진화해서 다른 단계의 사업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기술 영업부에서 하는 역할들을 이제는 사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게 협동조합의 장점이다. 장점이죠.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그래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기술자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낮은 출자금과 낮은 책임감, 높은 출자금과 높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냈는데 100만 원만 출자한 사람과 1억을 출자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의미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내가 1억씩이나 내놓고 저기 망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네. 그건 다르나 또 1억을 넣는 부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에 대한 동기가 비슷하거나 더 강한 동기 뭐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랑 사실상 협동조합을 다르게 보시는 시각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난 협동조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주식회사로 보고 있는 분들 돈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면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을 떠나서 사업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김치찌개점을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김치찌개 다른 얘기입니다. 김치찌개점을 하고 프랜차이즈 빕스를 2개를 동시에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자, 2군데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2군데 장소를 이미 선정을 했어요. 하나는 안동에 땅이 있고요. 하나는 마포구에 땅이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조합원님들. 김치찌개집은 어디다 낼까요? 네? 둘 다 마포구에 낼 수 없습니다. 분산해서 내야 됩니다. 김치찌개집은 어디 낼까요? 빕스는 어디 낼까요? 네. 90%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 김치찌개가 맛있으면 4층에 내도 성공할 수 있다.
손님들이 알아서 소문나면 찾아올 거다. 소문나기 전에 망합니다. 맞죠? 소문나기 전에 망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역으로 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은 패턴 연구라는 걸 합니다. 안동 사람들은 집이 멀까요? 가까울까요? 집이 멀까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까요? 안 멀죠. 퇴근하고 집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 내에 웬만한 집은 다 갈 겁니다. 집을 밖에서 사 먹을까요? 가서 먹을까요? 서울 사람들, 마포구 사람들은 밥을 먹고 가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집에 가서 먹을까요? 아무래도 먹고 가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도 맞벌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결혼을 한 사람보다는 일하는 솔로들이 많기도 하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 요새는 집에서 밥 안 해 먹잖아요. 간단하게라도 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밥을 먹을 때 김치찌개 먹을까요? 빕스를 먹을까요? 빕스, 안동 사람들은 자주 집에서 밥 먹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과 외식하러 나오는데 김치찌개 먹을까요? 빕스를 먹을까요? 안동에다 빕스를 차리는 게 맞는 거죠. 마포구인 김치찌개점을 차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상권 분석, 적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떠한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 그리고 어디에 주사무실에 마케팅이 돼야지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 적어도 이런 파악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론만 알고 있지 전 모릅니다. 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낼까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마케팅, 시장 분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을 그냥 의지로만 시작하는 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망하기 너무 쉬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것과 리더의 전문성과 조합원의 힘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가,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도 마음껏 영입을 하셔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활용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강남구에는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협동조합이 오면, 협동조합인 인테리어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 인테리어 가면 10년간 무상 수리 보수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계약들 일반 업체에 하는 것보다는 같은 협동조합끼리 그런 걸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분은 실수하시고 그거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에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협동조합의 교육과 진흥의 균형,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업 결과 목적인데요. 지역사회 기여는 그런 겁니다. 제가 눈이 많이 와서 눈 진짜 실례입니다. 이건 눈을 회사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막 쓸 때는, 만약에 저기 제가 삼성전자 막 쓰고 쓸면 뭐라고 생각할까? 쟤들 또 생색낸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땡땡 협동조합하고 막 쓸면 쟤네들 좋은 일을 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공익적인 인식이 이 정도는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내 제품에 대한 홍보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잘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협동조합 초기에 모든 협동조합의 제일 큰 문제 1번 자본력, 2번 홍보 방안, 3번 조합원 갈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힘든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좋아진 거는 올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협동조합을 출자금을 자본으로 보지 않았는데 자본으로 좀 봐주겠대요. 그래서 지금은 출자금만큼의 대출을 해주는 신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자본으로 봐주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왕 돈을 빌리실 거면 조합원의 의지가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차임을 받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방안은 조합원. 자연드림 혹시 아세요? 저희 아이컵 생협에서 운영하는 매장들은 아이컵 생협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조합원님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출자해서 만든 겁니다. 차입해서. 예, 저희는 한 번도 저희 매장을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못 들어가는데 강남 월세 2,000만 원짜리 이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본사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매장들은 다 조합원님들이 내는 거 2,000만 원씩 냅니다. 그럼 그분들은 5.5% 이자를 드려요. 세후. 세죠. 처음에는 5.5% 이자로 드린다고 하고 매장 낸다라고 하면 주실래요? 못 내죠. 어떻게 믿고 그걸 내요? 자기들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합원님들이. 근데 70호점, 80호점이 되니까 지금 이제 매장 계산한다고 얼마 전에 은평구에 저희 매장 하나 또 내거든요. 조합원님들이. 출자금 냅니다. 문자 딱 돌리면 1시간 내에 마감돼요. 5억 모으는데. 5.5% 이자 지금 주는 데 없잖아요.
역으로 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구나. 난 뭐 했지 생각도 들어요. 난 뭐 했지? 생각이 들어요. 나 그거 2천만 원 없거든요, 출자하라고 해도.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능한 한 내부 자본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외부 자본을 쓰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판단이시긴 한데요. 가능한 한 내부적 시설을 이용하고 공동의 시설을 오히려 구매해야 될 때, 예를 들면 빵집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생산 공정을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이 좀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그런 업체를 투자를 아예 받아도 된다. 라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매진말인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적어야 되는데 적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적고 여기만 적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협동조합의 사례는 버거킹과 던킨도너츠의 사례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델몬트나 선키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성공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즘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적었는데요. AP통신이 협동조합인 건 아시죠? AP통신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로 치면 연합뉴스인데 연합뉴스. 그러니까 기사를 파는 거죠. 근데 기사를 팔기 위해선 지금 제가 부산에 있는 기사를 당장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누군가 내 기자 중에 한 명이 부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부산에 있는 신문사와 내가 협동조합을 만들면 여기에 있는 기사가 뭔가 기사를 캐면 그걸 내가 판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지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자기네 것을 판매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사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지역 신문사들이나 언론사들이 사가는 케이스인 거죠. 우리하고 좀 틀리죠. 이런 케이스를 만든 게 사실상 AP통신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AP통신 협동조합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뭐냐면요. 폭탄이 막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AP통신 누굽니다라고 쓰는 기자는 AP통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BBC가 갈까요? CNN이 갈까요? AP통신만 갑니다. 예. 네. 막 어디 말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뭐 통신사에 뭐 캐고, 그것 때문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사실상 되게 많이 유명해졌던 게 AP통신. 48년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어떠한 곳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내가 조합 실질적인 내용을 안내하겠다라는 것으로 나온 게 사실상 AP통신이 되게 유명해진 이유예요. 안 그러면 그 연합통신 뭐가 유명해질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야 이런 데도 가라는 곳을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 매체 신문으로서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역사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은 이제 막 1년 된 협동조합, 2년 된 곳에 야 답 빨리 내놔라 이러면 답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가 내놓을 수 있는 답도 아닌 겁니다. 기자들의 현실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누군가의 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하면 이 다음 단계의 성장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년 정도 안 된 협동조합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격려를 하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요구보다는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바라봐 주시고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협동조합에 대한 행방도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근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아까 얘기드렸던 뭔가의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꾼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좀 만드는 것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그게 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저는 열심히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잘 없으시긴 하겠죠? 네. 질문 있을 때 한 시간 반 동안 작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비용을 열고 성공을 하려는 운동을 했는데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